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역시 오늘도 회의에 앞서서 지식 공유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의 연자는 소프트웨어 학부의 허종욱 교수님이십니다. 허종욱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전산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이어서 난양의 공과대학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또 근무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2019년 9월에 이제 부임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연구재단이나 여러 가지 보건산업진흥원 등 많은 과제를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의 영상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학부의 허종욱입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처리 관련된 전공을 수행하면서 그쪽 분야를 연구를 했었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 카테고리가 영상 콘텐츠 보안 쪽을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의료 영상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늘 두 가지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은 제 주 전공 분야인 영상 보안 이슈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영상 AI 관련해서는 마지막 부에 제 향후 연구 계획과 함께 준비를 하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소프트웨어가 이 세상을 정말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 이래로 이제 시각 패턴을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많은 연구자들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2012년에 딥러닝이 이제 개발되고 퍼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컴퓨터 시각 부분, 이제 물체 탐지나 장면 이해, 3차원 복원, 물체 추적과 같은 다양한 패턴 인식에 대한 문제들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딥러닝의 힙은 패턴 인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는 최근 10년 동안 대단히 큰 기술적 도약을 이뤘는데, 여기 뭐 우스갯소리로 밈처럼 돌아다니는 동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를 먹고 있는 동영상을 그려줘 라는 프롬프트로 그린 영상인데 퀄리티가 많이 좋지 않죠.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이 정도 동영상이 나왔었는데, 올해 기준에서는 이제 구글에서 세미나하고 있는 여성 동영상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 정도 퀄리티의 영상이 나옵니다. 정말 1년 만인데도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생성형 AI, 특히 저는 이제 영상 분야였기 때문에 영상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감을 잡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딥러닝이 발표된 이래 2014년에 이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는 GAN이라고 불리는 기술이 발표가 되면서 생성형 AI 분야가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2015년에 나온 기술입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미지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혁신적인 점수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GAN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해상도도 높여 나가고 스타일 조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18년, 19년쯤 되니까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퓨전 모델, 한국말로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었는데, 해당 모델도 2015년부터 꾸준히 발전해 나가면서 2020년부터는 해당 모델이 좀 주류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발표된 이제 달리나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이제는 저희가 현업에서 써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올해 초였습니다. 2024년 2월쯤에 오픈 AI에서 소라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우주인의 모험을 담은 영화 예고편,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프롬프트를 줬는데 정말 영화 예고편 같은 동영상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만 주면 이렇게 멋진 동영상, 고퀄리티 동영상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정말 오픈 AI가 세상을 주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젠3 알파 혹은 중국에서 나온 클링 AI, 루마랩스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리서치에서 또 동영상 생성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세계 각지에서 해당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콘텐츠 생성 분야가 점점 더 발전돼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들어서 저는 이제 오늘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동영상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재작년 정도서부터는 이제 동영상을 실제 봤을 때 이게 딥페이크냐 AI가 생성한 거냐에 대한 의심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관련해서 뭐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20년입니다. 2020년에 펜타곤이 폭발했다는 AI 합성 이미지를 통해서 미 증시가 흔들렸던 사건도 있었고, 또한 올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나 개인정보 유출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딥페이크를 통해서 얼굴을 속이게 되면 허위 정보 유포나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여러 가지 보안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딥러닝 모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래 데이터를 암기하는 사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해당 이미지나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를 하거나 어떤 물건들을 똑같이 비슷하게 화풍을 만든다는 식으로 저작권 관련돼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래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챗봇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주소를 물어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있었던 주소를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주소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탐지기입니다. 어떤 콘텐츠가 있었을 때 어떤 탐지기 소프트웨어를 돌려서 이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었다, 이것을 구분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가장 직관적인 접근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들이 널리 퍼져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 AI가 챗GPT를 개발했을 때 GPT-0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배포를 했는데 벤치마크 성능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80% 남짓의 성능인데 이게 법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정확도는 아니죠. 게다가 요거를 이제 문서에 있는 문장을 순서를 바꾼다든가 단어를 몇 개 편집을 하면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사실상 저희가 활용하기 힘든 기술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 수업에서도 조교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써서 학생들이 이제 뭐 표절이 있었느니 GPT를 썼느니 이런 것들을 많이 검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것을 적용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생성 모델은 더욱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욱더 유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사람같이 만들 거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국제적으로 어떤 기술 규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세계 주요 국가 및 연합에서는 이 생성형 콘텐츠에 대한 출처 식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규제가 시행 중이고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해당 규제를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작년 7월이었습니다. 7월에 백악관에 이제 AI 빅테크들의 수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생성형 AI를 규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거기서 나온 합의안이 생성형 AI에 내가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다라고 표시를 남기는 방식을 의무화한 자라는 규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행정규제가 발표되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I를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서 여기는 AI가 생성한 콘텐츠입니다 라는 마크를 반드시 넣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G7과 EU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의 규제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에 있고, 이에 말맞춰서 이제 빅테크, 미국에 있는 AI 빅테크 같은 경우도 해당 기술들을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해서 배포한 신스 아이디 워터마크라는 기술은 이미지나 콘텐츠 안에 어떤 표식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본과 워터마크가 들어간 게 똑같지만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여기에는 워터마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도비나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제휴를 통해서 공동 개발 재단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C2PA라는 공동 개발 재단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콘텐츠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있으며, 실제로 오픈 AI와 메타에 있는 모든 소셜 네트워크나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생성 모델의 결과물이 들어갔을 때는 이것이 AI가 생성한 것입니다라는 출처가 남길 수 있는 표식을 강제로 남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제가 학생들의 레포트를 챗GPT 돌렸는지 탐지를 전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LLM 같은 경우는 이제 워터마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신뢰도로 이 출처를 식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드리스트, 그린리스트라는 리스트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희가 세상에 존재하는 GPT가 생성할 수 있는 보캐블러리를 예를 들어서 5만 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파티션을 2만 5천 개씩 나누는 겁니다. 랜덤하게 나눠서 2만 5천 개 해서 만들고 우리가 아무 의도 없이 뭔가를 생성했을 때는 이렇게 레드리스트와 그린리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생성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GPT가 생성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를 넣어서 뭔가 출처를 식별하고 싶을 때는 그린리스트에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100% 사용하기는 어렵고 한 90%, 95% 확률로 그린리스트에 있는 단어를 뽑아서 사용하게 된다면 나중에 출처 인증을 했을 때는 이 랜덤하게 파티션된 이 시퀀스들의 이 통계적인 분포를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뭐 예를 들면 p-value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확률,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신뢰도 높게 워터마크가 있다고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겠죠. 랜덤하게 뽑았는데 아니면 혹은 사람이 작성했는데 이렇게 그린리스트가 많이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와 다양한 AI 생성물을 위한 보안 기술들이 이렇게 글로벌 영상 보안 기술 트렌드로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소개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워터마크를 통한 출처 식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뒤쪽에서는 좀 부가적으로 적대적 공격을 통한 영상 보호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거를 학교 학생들 특강할 때 보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 눈에는 파란색과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설문을 해보면 한 3분의 1 혹은 50%가량은 이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도 이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파란색과 검은색입니다. 이게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건 아무래도 착시죠. 흰색과 금색이 아닌데 흰색과 금색으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이게 사실 상당히 고도화된 사람의 시각 인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도화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많은 가정들이나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만들어낸 가정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색채 향상성으로 이렇게 맥락과 상업적 기억에 의해서 색상을 보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정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뉴럴 네트워크도 잘 속습니다. 이제 적대적 공격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내재되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는 건데 아무래도 딥러닝에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학습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정들이 사용되고 여러 가지 추상화가 사용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도 많은 취약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판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을 때 특정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이미지가 저희 눈에는 코끼리 판다처럼 보이지만 뉴럴 네트워크의 시선에서는 코끼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 샘플 예시로서 많이 언급되었던 것들이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스탑 사인 같은 거에다가 몇 가지 마크를 붙였더니 이 사인이 무시가 돼서 교통사고가 났다. 혹은 안면 인증 시스템이 있었는데 얼굴에다 이런 마크를 붙였더니 이런 표식을 붙였더니 안면 인식 시스템이 그냥 문을 열어줬다. 이런 보안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고 텍스트는 좀 특이한데 텍스트 같은 경우는 노이즈를 삽입할 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오타를 낸다든가 동의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속일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보안적 이슈였는데 사실 이 기술을 방어적인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데이터 포이즈닝 기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데이터,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독이 묻어있는 샘플들을 섞어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 이것을 학습하고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쓰이는 기술들이 올해 초에 나왔던 나이트쉐이드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앞쪽에서 저작권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신의 화풍이나 자신의 콘텐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자발적으로 쓰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적인 모델에서는 내 화풍을 따라해라 하면 이렇게 나왔지만 내가 어떤 나이트 쉐이드를 통해서 보호한 이미지로 생성 모델을 만들게 됐을 때는 지금 보시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와 같이 내가 이미지를 외부에 배포하기 전에 내 이미지를 보호하고 싶다면 어떤 어드버서리 어택을 통한 보안 장치를 통해서 내 이미지가 학습됐을 때 상대방이 망가지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같은 경우 소셜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아서 내 얼굴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 얼굴을 다운받아서 예를 들면 페이셜 매니플레이션 시스템에서 뭐 머리색을 바꾼다든가 페이스 스왑을 한다든가 바디를 체인지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디스럽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미지에다가 어떤 장치를 해놓는다면 이런 딥페이크 알고리즘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그 결과물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거나 엉망진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딥페이크 쪽에 좀 많이 쓰이는 기술로 이 퓨전 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면 드림부스라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네 장의 적은 수의 샘플을 준비해서 이 개념을 뉴럴 네트워크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허종욱이 에펠탑 앞에 있는 사진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 제 얼굴을 해석해서 에펠탑 사진을 같이 그려주는 기술입니다. 이 역시 딥페이크 쪽에 많이 쓰이는 기술인데, 안티 드림부스라는 기술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결과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앞쪽에서는 데이터 포이즈닝 쪽이었다면 여기서는 언러너블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뉴럴 네트워크가 해당 샘플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중앙 시스템에서 얼굴을 안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내 얼굴 시스템을 추적하도록 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난 거기를 회피하고 싶다. 내 페이셜 데이터를 배포할 때 보면 학습이 불가능하도록 어떤 장치를 해서 어떤 페이셜 레코니션 시스템이 이걸 얼굴 학습할 때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앞쪽에 있었던 어드버서럴 이그샘플 같은 경우는 특정 의도를 갖고 뭔가를 고장내려고 했던 의도였다면 여기서는 내 샘플이 무시되도록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알고리즘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콘텐츠 보안 기술에 대해서 훑어봤는데, 사실 글로벌하게 해당 기술에 대한 보안 기술 연구 트렌드가 많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돼서 많은 연구팀에서 해당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드린 내용 말고도 이렇게 보면 생성기 지문 혹은 언러너블 샘플, 백도어 워터마크 혹은 데이터 퓨리피케이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함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해당 기술들을 꾸준히 팔로우업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첫 번째 연구 분야인 영상 보안 분야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정보과학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MMC 랩에서는 인공지능 및 영상 보안 기술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연구를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이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실 사업으로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 혹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에 운전자 프로파일링과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포렌식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하나로서는 이제 영상 생성 모델의 머신 언러닝 기반 보안 기술 및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카테고리였던 메디컬 AI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연구를 요약해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슬라이드에 있는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영상 기반의 리서치로서 뭐 CPR을 보조하는 AI라던가 혹은 담관 결석이나 요추간판 탈출증 같은 것을 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미지나 영상, 비디오뿐만이 아니라 오디오나 3D 모델, 생성형 모델 혹은 텍스트들을 처리해서 무언가 지식을 뽑아내는 프로젝트도 함께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동탄성심병원과 제일 많은 연구 협업을 하고 있고, 그 외로도 춘천성심병원이나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이라든가 총 6개 병원과 연구를 협업하고 있고, 향후 이제 11개, 세보니까 제가 11개의 공동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요 과제로서는 아무래도 작년에 연구비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구비를 좀 안정적으로 수주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한 연구원들이 실제로 협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연구원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